소폭 반등했다. 그렇지만 시장 자체가 너무 울퉁불퉁하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앞으로 시나리오가 이 더블딥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고점 딥에서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타이밍보다는. 저는 인구 감소 시대에 부동산은 필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선택입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시죠. 그리고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 저자이신 박원갑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 네. 요즘 일단 가장 안타까운 이슈가 되고 있죠.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한번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전세 사기가 있다라는 이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하락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하락해서 그런 거죠. 네, 가격이.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그 보증금을 못 주다 보니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한번 부동산 시장의 전반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지금 매매 시장을 보면요, 서울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죠, 그러니까 오늘 촬영일이 지금 5월 31일인데 지난주 5월 넷째 주에 서울 아파트 이른바 표본조사 통계가 1년 만에 거의 반등으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지역들은 여전히 이제 하락세인데 서울이 지금 시장에서 선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경기도하고 인천도 서울 따라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지방에서도 광역시도 아마 서울 따라올 겁니다. 근데 지금 지방 중에서도 그러니까 도 있지 않습니까? 뭐 가령 뭐 전남, 뭐 경남 이런 쪽은 4월도 보면은 이 실거래가가 공개가 되는데 그 잠정 지수가 하락세로 다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온도 차이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장을 이제 바라보실 때 도대체 뭐를 갖고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소비자들은 우리 동네 집값이 올랐냐 내렸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밑바닥 지수, 장바닥 지수로 보는 경향이 있고 보통 평론가들이라든지 또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걸 안 써요.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본조사 통계를 가지고 쓰는데 그래서 지금 실거래가로 따져보면요. 서울이 언제부터 반등을 했냐면은 1월부터 반등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 지역은 대체적으로 2월부터 반등을 했죠. 근데 서울이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통계가 나왔어요. 네. 이게 이제 보통 한 달 보름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4월 통계는 6월 15일 날 나오는데 3월 말까지요. 서울은 4.7% 정도가 오른 겁니다. 근데 이제 4월은 잠정 지수가 일단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 보면은 그게 한 1.2%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쳐 보면은 거의 한 6% 가까이가 올 들어 4월까지 이제 오른 거죠. 그게 이제 뒤늦게 이제 표본조사 통계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조사 통계는 일종의 사후 확인용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면요. 아까 제가 4월에 서울이 1.2% 정도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이 잠정 지수가. 그럼 나중에 아마 이 진짜 통계가 나오더라도 발표가 되더라도 크게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2%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니까요. 그렇다면은 월 단위죠. 월 단위 1.2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뭐 12달이면은 뭐 12% 거의 17, 16 뭐 이 정도 되는 높은 거니까 그러면 시장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경로의 의존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일정한 힘을 받으면은 조금 더 지속되는 어떤 경향이 있다고 본다면은 서울 아파트는 표본조사 통계로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지만 또 시장이 또 달라요. 뭐 빌라라든지 다세대 이런 쪽은
지금 아무도 안 살려고 그러잖아요. 뭐 전세도 안 그렇죠. 들어가려고 그래서 약간 아파트하고 비아파트 간의 편차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과 수도권과 또 지방 간에 또 이런 편차도 이번에는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은 약간 온기가 돌고 있다. 소폭 반등했다. 그렇지만 시장 자체가 너무 울퉁불퉁하다. 그래서 각계전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 바닥론, 네. 이제 바닥은 좀 찍은 것 같고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쪽에 좀 무게를 두시는 걸로. 아마 단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반동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 이 부분은 좀 더 봐야 되죠. 왜냐 이게 지금 이 본격적인 어떻게 V자 회복세로 보기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경기가 1% 뭐 성장할 정도로 이른바 경기 침체 국면이고 통화량이 생각보다 안 풀려요. 네. 뭐 그것도 있고 또 소득이나 물가 대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은 아마 이게 쭉 올라가기보다는 그죠? 좀 울퉁불퉁한 그런 장세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요번 이제 일종의 작년 크리스마스하고 올 1월이 어떻게 보면 핫세일 기간이었거든요. 백화점 세일 기간이었는데 그때 못 사신 분들은 뭐 충분히 저는 또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세 상승 출발이 아니라 약간 좀 오르다가 울퉁불퉁해질 수 있는 그런 그러면 지금 측면이. 바닥을 좀 다지는 중. 예, 큰 틀로 보면은 좀 바닥을 다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쌍바닥이라고 그러죠 주식에서. 그러니까 더블 딥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건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가봐야 한다는 거는 그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그냥 이렇게 됐네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 신호가 나오는 건가요? 시그널은 사실상 우리가 대체적으로 인지는 할 수 있지만 그게 100% 먹히지는 않죠. 왜냐면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건데 이 단순화의 도식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집값이 급락한 게 역사적으로 딱 4번 있습니다. 91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200만 원 공급 쇼크로 집값이 서울 집값이 보니까요 한 91년도부터 한 3년 동안 한 11% 정도 빠졌더라고요. 네. 이때는 표본 통계입니다. 실거래가는 여기서 한 3 내지 4 정도 곱해야 돼요. 그래요? 예, 실거래가하고 이 표본 조사 통계는 굉장히 이 시차도 많이 크네요. 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이가 큽니다. 네. 작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실거래가로 20% 빠졌잖아요. 네. 저희들이 KB는 한 3% 정도 빠졌습니다. 그럼 그거는, 7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부동산은 통계도 거의 비슷해요. 부동산은도 작년에 서울 아파트가 약 7.7% 빠졌거든요. 네. 그럼 이러면 딱 3배 차이 나죠. 그래서 그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빠진 게 이제 뭐 외환위 이건 국가 부도났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요번에 미국 발 고금리 쇼크 딱 4분이 대급락이 왔는데요. 이 중에서 내부 변수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 200만 원 뭐 이 지으면은 당연히 집값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4번 중에서 한 번만 내생 변수였고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다 외생 변수, 주택시장 외부 변수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실상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대폭락은 대부분 우연성에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가 불안하니까 어느 정도 이런 여러 가지 팩트를 갖다다가 좀 점쳐볼 수는 있지만 뭐 워낙 경제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텐데 사실상 예측 밖의 변수들이 더 우리를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시장은 확률적으로 사고하고 통계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어떤
경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 시점으로 딱딱딱 맞으면 오늘 제가 어떻게 출연하겠습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 그거는 이제 네. 돗자리 깔아야 되는 거고. 다만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집값은 조금은 부풀려져 있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그러면 하락을 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블딥인데 나중에 제가 더블딥 모양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큰 추세에서의 그 하락세에서의 지금 일시적 반등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의견은 지금 결국 정부 정책이 그걸 막으려고 뭐 보금자리론이 됐든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에 의한 급매물 소진 정도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것이 약간의 반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닐 경우에는 어떤 논리가? 제가 그러면 이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앞으로 시나리오가 이 더블딥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하고요, 2008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복사판이에요. 그래요? 한번 보실까요? 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대부분이 이 실거래가입니다. 네. 고점이 2008년 8월입니다. 2008년 9월 15일 날 리먼 사태가 터졌어요. 네. 그러고 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 빠졌냐면요, 17% 빠졌습니다. 표본 아니요, 이건 실거래가로. 네, 표본조사는 그렇게 안 빠지고요. 우리는 실거래가로 봐야 정확한 그렇죠. 거죠. 그런데 작년 9월, 10월, 11월, 12월 딱 4개월 동안에 서울이 16% 빠졌습니다. 아, 많이 빠졌네요. 비슷하죠. 작년에 서울이 22% 빠졌다고 그랬죠. 네. 그중에서 4개월 동안에 16%가 빠졌으니까요. 그럼 수도권이 어떻게 됐느냐? 수도권도요, 2008년 9월부터 한 4개월 동안에 14% 빠졌고, 이번에는 더 빠졌습니다. 15% 정도 빠졌습니다. 비슷하죠. 네. 왜냐, 이번에 MZ세대들이 어디로 가서요? 수도권이나 이런 강북 쪽으로 연골 비투를 하고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2009년도가 올해 같은 경우거든요. 근데 2009년도에 서울 아파트가 얼마 올랐냐면 무려 21%가 폭등했습니다. 급반등이 온 거죠. 급반등이었네요. 예. 그 왜 그러느냐?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가 규제 완화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리를 엄청나게 낮췄습니다. 네. 2008년 8월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5.25%였어요. 2009년 2월에 가서 이걸 2%로 낮춥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은 잘 보세요. 서울 보세요. 오히려 2008년 8월 이전을 뛰어넘었죠.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한 3년 정도 조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 뭐 반값 보금자리 쇼크 아시죠? 뭐 주변에 뭐 반값으로 아파트 준다는데 왜 집을 사요? 그렇죠.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주택 수요가 지방으로 남하했죠. 세종이나 뭐예요? 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이 수요가 탄탄한 공기업 임직원이나 공무원들이 내려갔던 거죠. 그다음에 이때 당시에 금리를 다시 올립니다. 네. 2010년부터 약 한 5번에 걸쳐서 다다닥 올려버려요. 그 영향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대형 중심으로 공급 과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보면은 2008년 12월하고 2012년 12월에 이른바 쌍바닥을 찍은 거죠. 네. 서울은요, 어디가 더 낮았습니까? 2008년 12월이 더 낮았잖아요. 그러네요. 수도권 전체를 보면 오히려 2012년 12월이 더 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에서 만약에 이때 바닥에서 2008년 12월에 샀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쌍바닥을 찍었지만 뭐 그렇게 뭐 후회될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큰 상승 사이클을 타면요, 네. 이게 전고점까지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2008년 8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약 한 8년 정도 걸려요. 다시 그 전고점까지 전고점을 가는데. 돌파하는데. 뭐 서울은 뭐 바로 1년 만에 돌파하고 다시 또 이게 하락하는 그런 어떤 구조였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냐, 그거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지나가 봐야 하는 건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주택 시장을 둘러싼
여건들을 감안해 보면은 곧바로 이게 치고 올라가기는 힘든 구조고 이게 출렁출렁 거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이게 단순하게 지금 그러면은 이게 그냥 기술적 반동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일정 기간 좀 오르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건지 그렇잖아요. 네. 아니면은 이게 바닥이 넓은 형태의 이른바 이게 이제 뭐예요? U자형이 될 건지 아니면 욕조형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욕조형 어때요? 물 내려간다 낫죠? 약간 균기가 있는 어떤 L자형 같은 모양새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선험적으로 너무 이렇게 재단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낫는 거지.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아요. 이 차이의 반복이라고 그러거든요. 동일성의 반복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왜 제가 그러면 충분히 더블딥 가능성 이게 이렇게 강한 형태의 더블딥일지 아니면 좀 약간 형태의 더블딥일지 그거는 지나가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뭐 결론부터 얘기해 버리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냐. 첫 번째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 거의 바닥권입니다. 네. 잠재 성장률이 우리나라 2%예요. 그렇죠. 이번에 1.9에서 1.4로 하향 조정도 예, 있죠. 예. 그러면 부동산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네. 아니, 경제가 성장 안 하는데 어떻게 집값이 오르는 겁니까? 근데 2008년 이럴 때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3.3%였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 4.7%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3%, 문재인 정부 때 2.3%입니다. 이러다 우리 잠재 성장률도 못 가게 생겼어요. 첫 번째. 네. 두 번째로는 통화량이 별로 안 풀려요. M2라고 그래서 대도시 아파트하고 가장 밀접한 변수가 바로 통화량입니다. 아시죠? 네. 통화량이 뭐예요? 어떻게 세뱃돈가 오르는 거? 저도 요번에 뭐 조카한테 보니까 옛날에는 3만 원 줬는데 요번에 5만 원 줬는데 그죠? 네. 통화량 M2라고 그래서 이 광의 통화라고 그럽니다. 뭐 현금, 요구불예금, 저축성 뭐 예금, 외화예금까지 포함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3,811조예요. 3월 현재. 근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M2 증가율이 약 11개월 동안에 3.6% 정도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 뭐 저는 이 부채를 좀 줄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후대들이 다 떠안아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부채 다이어트가 필요하거든요. 네. 개인이든 정부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에 그러면은 집값이 크게 오를 때 노무현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 도대체 M2가 얼마 정도 풀렸느냐? 예, 5년 동안요. 노무현 정부 때 49%, 문재인 정부 때 50% 풀렸습니다. 연평균 10% 풀린 거죠. 네. 우리는 올해요. 1년 동안에 4%도 안 풀린단 말이에요. 통화량이 안 풀려요. 그러면 집값도 오르는데 그렇게 급반등하기 힘들다고 저는 보죠. 집값이 주로 언제 많이 올랐어요?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많이 올랐죠. 네. 통화량 팽창에 굉장히 저는 큰 하나의 이유다 이렇게 보는 건데 세 번째로는 네. 지금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뭐 PIR 아시죠? 뭐 소득 대비 주택가 이것도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고 가장 좀 보기 쉬운 게 이 GDP 대비 네. 주택 시가총액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2021년에 3.2배였습니다. 2020년에 3배였어요. 네. 근데 우리 집값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실거래가로 보면요. 지금 서울은 2020년 7월입니다. 네. 지방은 2020년 12월이고요. 언제예요, 그러면은? 2020년 하반기 수준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3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때 급반등할 때 2009년, 2008년 때 그때 몇 배였느냐? 네, 2.2배밖에 안 됐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분은 이걸 갖다 수요의 시간 이동이라고 표현을 멋있게 하시던데, 그죠? 그러니까 미리 네 번째인데 MZ 세대들이 이른바 조바심 때문에 집을 미리 많이 샀어요. 그래서 영끌족이라고 표현하죠. 예, 선침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간 수요에 조금은 공백이나 혹은 조금은 이게 수요가 강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 거시와 뭐 주택시장 내부 변수까지 다 고려해 보면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확 이렇게 V자 반등으로 나타날 거냐? 그거는
아마 제가 아니라도 우리 대표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신밖에 모르죠. 결과는. 그렇게 이제 보는 건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결국은 내가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이게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저는 세상에 있잖아요. 가장 바보가 미래 전망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왜 싸워? 각오를 놓고 싸우는 건 가능하지. 너가 잘못해, 내가 잘못해 가능하지만 아니 가보지 않는 미래를 놓고 우리가 그걸 놓고 논쟁을 벌리는 것은 그거는 참 저는 현명하지 못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전망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충분히 지금은 대세 상승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더블딥 가능성 혹은 이게 이런 진한 형태의 더블딥 있고 약간 형태의 더블딥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타이밍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집을 싸게 살까 고민하는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은 서둘러서 집을 살 필요는 없고 좀 그렇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시적인 어떤 가격의 오르내림에 일단 그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좀 한 발 물러서서 기다려보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그러니까 제가 타이밍은 무의미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고금리 태풍이 거의 이제 막바지예요. 더 태풍은 불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뭐 그 연내 금리나 하냐 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지. 금리는 변수가 아니라 사실상 고정 변수에 더 가깝단 말이에요. 네. 그럼 태풍은 지나갔어요. 그러면 태풍이 지나가는데 뭐 타이밍을 재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타이밍보다는. 그죠? 타이밍 재는 사람은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네. 고점 대비 어느 정도가 됐을 때가 지금 적정한 고점을 건가요? 보면요. 네. 고점이 언제냐면은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이번에 하락을 하는 거 보면은 실거래가 보면은 2021년 10월입니다. 2021년 10월. 예, 그때가 대부분이 고점입니다. 예, 제주도나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이나 다 똑같습니다. 왜냐? 유동성이 끌어올린 장세였으니까요. 그때에 비해서 아마 서울은 아마 20에서 한 25% 정도 쌓아야 될 것 같고 조금 올랐어요. 그리고 수도권하고 인천은 한 30% 정도는 최소 30% 정도는 떨어진 걸 사셔야 될 것 같고 지방도 한 그 정도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 비슷한 수준이면은 그거를 이제 몇 개 모아놓고 판단하셔야 돼. 이게 한 적어도 물건을 적어도 한 개 가지고 사시면 안 되고 이게 범위를 넓혀야 돼요. 왜냐하면 건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좀 넓게 보고 현장 제 생각에는 현장 가기 전에 한 30개 정도 물건을 잡아놓고 가서 한 5개 선택하고 나서 그 중에서 하나 이제 골라내는 뭐 그런 선별 작업이 중요한 거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언제 살까라고 판단하기보다 어떻게 살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뭐 그런 측면 이때 집을 꼭 사야 된다면. 저는 인구 감소 시대에 부동산은 필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꼭 사야 되겠다면 그런 방식으로 해보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건매물 중심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아니면 분양받는 것도 좋죠. 앞에 분양 엄청나게 널려 있으니까요. 분양받는 거, 그다음에 이제 법원 경매 쪽도 괜찮습니다. 그런 쪽으로 아마 3트랙 정도로 해서 너무 타이밍 재지 마시고, 지금은 집을 꼭 사야 된다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이른바 이제 바게런트라고 그러거든요. 아시죠? 네. 헐값 사냥꾼이 될까? 거기에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뭐 연말에 보니까 뭐 그때 가면 바다 온다고 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만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바다 안 오면 어떡할 거냐고. 시장이 지금 포노 사피엔스 시대인데 스마트폰이 필수가 된 어떻게 보면 이 광속기 시대인데 생각보다 바닥이 빨리 왔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바닥이 오면은 사야 되겠다라기보다 그 말씀하신 2021년 10월의 그 기준 가격을 고점 기준을 대비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빠져 있다면 그다음에 지방은 한 30에서 35% 빠지는 상황이라면 그냥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정보들을 좀 모아나가자. 그렇게 만약 집을 사실 거면 왜냐하면 연말에 바닥이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시장은요 나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그리고 시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시장은 집단지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유튜브에 뭐 한두 가지 얘기 듣고 판단하시면 그 팬덤인데 굉장히 그렇죠. 위험한 겁니다. 팩트 체크 여러 가지로 다 그러니까 해보셔야지. 말씀하신 거 중지를 모으고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지. 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그렇게 제 말 안 믿는 게 좋아요. 여러 얘기를 들어보고 다 말씀하시고 믿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얘기 들어서 판단하는 건데 굉장히 그래요. 위험한 여러 가지 예. 의견 가운데 한번 또 참고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보시죠.